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감염의 위험에도 무릅쓰고 사명감으로 악전고투하며 환자와 함께하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전문가들이 우려했듯이 북반구의 코로나19 대유행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장기화와 확진 환자 대폭 증가로 인해 의료진은 거의 탈진 상태가 되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의료체계의 붕괴가 우려됩니다.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진료를 하고 있는 병의원의 폐쇄나 휴진에 대한 손실보상이 충분해야 하고 장기적인 환자 감소로 인한 세제 혜택이나 지원책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주제는 의사와 사회 정치에 대한 다소 큰 담론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 의사가 사회와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1월 12일 의사 구속이 반복되고 있어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을 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 동의를 받아 반드시 법 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원 동의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개원협회는 진료 환경을 개선하여 의업이 신성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장성환 대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장성환 변호사님은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하시고 사법시험 40회 합격, 현재 법무법인 지우의 대표 변호사십니다. 대한의사협회 감사단 법률자문위원 맡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토론 참여 민향기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신장내과 조교수님이십니다. 을지대학교 졸업하시고 현재 노원을지대학병원 신장내과 조교수고 대한병원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그리고 민초의사협회 공동대표 맡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패널 마지막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주예찬 중앙대의원이십니다.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하시고 건양대학교 인턴 그리고 현재 건양대학교 병원 비뇨의학과 전공의 맡고 계십니다. 또한 현재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맡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예찬 선생님 혹시 기조 발언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대전 앞에 말씀해 주셨듯이 대전 건양대학교 병원 비뇨학과 전공의이자 현재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으로 있습니다. 오늘 심포지움의 주제가 의사와 사회, 정치라고 들었는데 저는 이전부터 사회 정치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이는 아마 이제 저를 둘러싼 주변 일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서든 저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좀 일찍 깨닫고 저와는 당장에 연관 없어 보이는 시사와 사건 등등들을 닥치는 대로 찾아보는 습관들을 어렸을 때부터 좀 길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현 전공이 이제 1년 차를 하는 와중에 의료계 단체 행동이 시작됐었고 의료계 정책적 문제에 이제 심하게 좀 몰두하게 되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몰두하게 되면서 깨달은 것들이 의료의 주체인 의사들의 목소리가 의료 정책에 정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하면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의료 정책에 대한 생각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옮길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자리까지 맡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앞으로 저 일단은 전공의로서 어떻게 의사 사회에 전공의들의 어떤 권리들을 어떻게 하면 제고할 수 있을까 등등의 목소리를 내면서 최대한 노력해보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의사 전체의 어떤 권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젊은이사 주예찬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강의 토론하기 전에 오늘 귀한 강의 여러분 기조 발언이랑 다 해주셨습니다. 혹시 오늘 강연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은 패널분들 지목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연 내용이나 평소 그 강연자분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있으시면 질문 주십시오. 대한제약회사의 회장 민성기입니다. 오늘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김덕선 대한개연협 회장 감사드리고 오늘
연자분들한테도 좋은 강의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이제 질문을 생각하시는 동안 조금 시간 버는 의미로 그냥 질문 제가 먼저 나왔는데요. 저는 결국은 이 정치라는 게 결국은 의회랑 행정부 거기가 제일 중요하고 결국은 선거 때 공천을 어떻게 받느냐 현실적으로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거는 뭐 잘 모르는 분야인데 저는 제가 이제 쭉 이렇게 다녀보니까 저희가 이제 선거철마다 의료계가 총선 기획단이라고 막 다 해가지고 하는데 최근 몇 번의 그 임기 동안 봤을 때 점점점 처절하게 더 숫자가 줄어든 걸 보면서 특히 이번 국회는 더더군다나 그렇죠. 일단은 뭐 저희 의협에서 총선 기획단을 가동하는데 결국 거기 이제 비례를 당선시키는데 뭐 이번에 비례는 뭐 의협하고 전혀 상관없는 물론 그분 이제 의원님은 뭐 이제 의협 임원 출신이긴 하지만 우리 의협의 입장이나 의료계랑은 조금 좀 간극이 있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인데 우리 박인수 의원님께 드린 질문입니다. 왜 저희가 그렇게 비례에서는 그렇게 의협에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또 지역에 가면 또 각 지역의 지역의사회에서 사실은 그 병원을 안 가는 정당 뭐 관계자나 높으신 분들도 없을 텐데 병원 어디 가면 다 그 좋은 의사 소개시켜달라는 얘기는 수도 없을 텐데 실제로는 요번에 의사공천은 지역에서는 딱 여당에서 한 분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뭔지가 일단 저는 왜 이렇게 공천을 못 받는지가 저는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박혜원 교수님한테도 또 비슷한 겁니다. 행정부 내에도 복지부 내에도 의사 출신 공무원 하신 분이 많이 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어떤 입장이나 견해와 시너지가 증가하는 거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가 뭐라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박인숙 전 의원님 먼저 답변 주실 수 제가 있겠습니까? 답해야 되나요? 아까 거기에 대한 아까 강의에 좀 있었거든요. 예, 제가 한 말은 뭐 덧붙일 거 없어요. 그냥 국회의원 되는 거는 그냥 로또예요. 99%가 운이고 심지어 정치인들 사이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본 선거는 그래도 예측을 할 수 있죠. 예, 그거는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얘가 이 사람이 당선될지. 그런데 공천은 분석도 안 돼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런 말을 쓰거든요. 공천은 귀신도 모른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우리나라의 공천제도하고 어떻게 다른지 저는 정말 아직 분석은 못 해봤는데 이런 공천제도는 딴 나라에 별로 없을걸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왜 의사가 점점 적게 들어가느냐 비례 이게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요. 공천제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이번 공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민주당은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해요. 민주당 쪽은 거기는 그래도 당선 가능성을 보고 하잖아요. 당 이름이 하도 자주 바뀌어서 황교안 여기서는 당선 가능성보다는 그냥 막 나중에 점점 끝으로 갈수록 점점 이 광기가 막 돌아다니니까 이제 제가 진짜 이제 불출마 명예롭다고 생각하면 이제 우아하게 불출마를 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진짜 미친 바람이 불더라고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막 딴 데 가서 그러니까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당선을 시키려는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들건 안 들고 상관없이 하니까 무슨 이유건 간에 막 이상한 데로 막 박아요. 그러니까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이걸로 충분한데 아까 그자도 질문이었길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못한 말 뭐냐 하면은 의협에서 제발 정치 세력화, 정치 세력을 키우자, 정치 폴리티컬 파워를 키우자 이런 말을 좀 아예 정치라는 말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건 은밀하게 정말 작전을 잘 짜서 일을 어취브 하는 거지 현수막 걸고 의협에 옛날에 그런 거 있었거든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굉장히 오래전에 의협에 가면 동아홀에 큰 현수막 붙어있어요. 의협의 정치 세력화 현수막 붙여놨어요. 와, 의사들의 수준이 이 정도구나. 그때 저 정치에 관심 없을 때도 그걸 보고 너무 기가 막혔는데 그 수준이 지금도 그 수준이에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의사 국회의원을 만드는 방법은 진짜 획기적으로 지금 제가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생각에는 있는데 뭐 지금 이렇게 떠들 이유도 없고 완전히 그냥 생각을 뒤집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점점 더 줄어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의원들 많이 있었잖아요. 항상 몇 명은 있었어요. 최고로 많을 때 4명까지 있었고 뭐 여러 당에도 있었고 3선한 사람 4선도 있고 3선 누구니 보는데 4선도 있고 5선도 있고 국회의장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의료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어요. 5선까지 했잖아요. 국회의장까지 했잖아요. 저는 그 개인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뿐이 없는 그런 이유를 아까 제가 말씀을 다 드렸잖아요. 그냥 국회의원 되고 나면은 모든 99%의 사람들 또 그 사람의 시간의 99%는 오로지 표예요. 오로지 다음에 초선은 2번 해야 되고 2번은 3번 해야 돼. 한 번 더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는 게 그게 그 사람의 99%의 에너지가 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약간 미안한 생각이 들다가도 나름대로 조금 했어요. 그런 아까 계속 그 말이 걸려. 눈치 보느라고 당대표 눈치 봐요. 당대표가 가면 못해요. 당은 누구를 봐요? 의사들 안 봐요. 어느 당이건 마찬가지고 의사보다는 국민을 더 쳐다보고 국민이 하는 대로 하지 의사들 네. 충분한 답이 됐죠?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박 이사님 혹시 답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뭐 좀 전에 아마도 중요한 해답을 다 이미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을 때 그때 이제 제 위에 있던 분도 이제 비서관도 이제 의대 교수 출신이었죠. 근데 이제 그 일하면서 느끼는 거는 자기 혼자 발탁돼서 이런 자리에 오게 되면 잘못하면 바보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서관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비서관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비서관이 일을 하고 그러려면은 여러 정치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래서 뭐 VIP하고도 가까우면 좋을 수 있고 자기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뒷받침해주는 여러 세력들이 있어야지 같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아까 이제 뭐 우리 서민 교수님은 현재 또 의원님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박윤석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굉장히 이례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뭔가 이제 본인 분야 일가를 이루셨기 때문에 좀 그래도 여러 눈치를 보셨다고 하지만 자신 있게 어떤 전문가적인 견해를 표출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의사라도 그런 어떤 그 자신감이 있지 않으면 부속품 비슷하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에 이제 그 의사 출신 공무원들이 있지만 의사가 아니라 공무원입니다. 의사가 아니라 행정기구고요. 오히려 그분들이 이제 약간 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분들이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그 분위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이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는 의사들의 어떤 그 역량이 전반적인 역량이 국민을 설득시키거나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로 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의대 교수들 중에서요 기관장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죠. 기관장으로 나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관장 나가면요 거기 이제 그 기관장 뭐 10년 20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길어야 2년 3년 임기가 있는데 그 밑에서 직원들이 일하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국회라든지 또 여러 행정부서와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직원들이. 그래서 자기 기관장으로 오신 분이 폴리티컬 파워가 있냐? 있으면 이제 잘 듣는 거고요. 폴리티컬 파워가 없으면 그 일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누가 의사다 아니다 이걸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사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민 속에서 국민을 갖다가 모을 수가 있고 국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고 이럴 때 의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 더 제 역할을 하고 전문가적인 견지를 펼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선생님 저 한 말씀만 해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저기 그러니까 저 국회의원 뭐 의사 출신 국회의원 뭐 배출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 국회의원들이 생각보다 힘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공공의대 같은 정책도 다 뭐 김용희 사단이라고 하는 거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진석 같은 분은 이제 행정관인데도 되게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총선 돼서 이제 국회의원을 몇 명 배출한다 그 당장 그때 거기 매몰되지 말고 좀 길게 봐서 대선 후보들한테 가서 그러니까 미래의 잠재적인 대선 후보한테 가서 싱크탱크가 좀 되면 어떨까 그 생각을 좀 하는데 이건 좀 어려운 생각인가요? 싱크탱크에 간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자기 하나 자리 차지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 적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면 이제 눈치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저 공무원 얘기했는데 맞거든요. 공무원은 또 달라요. 국회의원하고 또 달라요. 공무원은 정치인이 아니라 뭐 저 공무원이 들으면 화내겠지만 딴 사람들 그런 얘기했죠. 영혼이 없다고. 근데 한의사 공무원들은 달라요. 제가 겪어봤는데 너무 훌륭해요. 그분들 진짜 그 사명감이나 그리고 그 자리에 굉장히 오래 있거든요. 국회의원은 사실 공무원들이 국회의원 굉장히 속으로 겉으로는 막 굽신굽신하게 속으로 굉장히 우습게 보거든요. 지금 뭘 알아?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전문성은 공무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4년 후면은 어떤 사람은 4년도 못 하고 나가기도 하고 또 이제 그다음에 못 올수든지 자기네는 영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말 뿌리를 내리고 전문성을 발휘하고 어떻게든지 지켜주더라고요. 굉장히 그런 표현까지 쓰면 감동스럽게 그 직역을 지키고 전문성을 발휘해서 저보다 더 전문성이 많잖아요. 한의계 제가 뭐 이렇게 많이 아나요? 그런 거를 보고 의사들은 또 그것도 또 거기서 또 기득권인 것 같아요. 한의사들은 기득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지 하여간 거기 굉장히 뿌리를 깊이 내린 그런 한의사 출신 공무원들이 복지부에도 있고 장관실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참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예. 한 가지 저도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말씀해 주시죠. 그냥 제가 이제 의사 의료계에서 이제 보면은 이 말하자면 이제 물론 당연히 이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대통령과 친하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청와대 같은 경우에 이제 직급상으로는 뭐 행정관이 있고 그다음에 비서관이 있고 수석 비서관이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직급은 행정관이 낮지만 오히려 비서관보다 더 파워가 있는 행정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권력자의 어떤 그 거리에 따라서 완전히 다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특수한 경우고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제 뭐 복지부 장관도 중요하고 차관도 중요하죠. 하지만 공무원들 다 중요합니다. 하급자 공무원들도 중요한 겁니다. 오히려 이제 어떤 제 생각에는 이제 위에 이제 여러 가지 의사를 경험해서 표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무자들하고도 그 잘 의사소통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복지부의 과장급들 정책을 추진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거를 갖다 일거에 원큐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 뭐 국회의원이 되거나 뭐 장관도 의사 출신 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원큐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하급자 공무원부터 여러 부류의 분들을 다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설득해 나가고 밑에도 만나고 바이패스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쁠 수 있기 때문에 담당 하급직 공무원들한테도 성심껏 대하고 설득하고 또 위에도 만나서 대하고 그래서 모든 거를 갖다가 마치 윗대가리만 딱 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은 저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좋지 않은 생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경험에서 나오신 좋은 답변 감사드렸습니다. 질문 잠깐만 연기하고요. 예, 두 분 더 조금 기조 발언 좀 듣겠습니다. 먼저 장성환 변호사님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박인숙 의원님, 박형욱 교수님, 서명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세 분의 강의를 종합해 보면은 저희가 찾을 수 있는 답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인숙 의원님께서 대국민 목소리를 내라, 단순 반복 집요하게. 그다음에 서민 교수님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책을 내든가 해서 인플루언서가 되라. 그러면 아무래도 영향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결국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박경욱 교수님 말씀 중에서 좀 팍 와닿았던 것이 국민의 관점에서 출발하되 의료인 관점을 녹여내는 정책, 즉 결국은 국민이 어떻게 그걸 바라보느냐를 되게 멋있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이제 의사협회에서 그 전에 그 법제해설이 있을 때 어떤 법안이 나오면은 의견서 같은 걸 내는 거 보면은 그 담당자들이 그냥 어떤 루틴하게 만드는 거를 그냥 계속 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의협은 무조건 반대다. 의협은 반대다. 그러니까 그게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그런 식의 그 의견을 내는 것보다는 어떤 과연 국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좀 생각할까 그런 거를 좀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한마디만 좀 말씀을 드리면 그전에는 이게 의료의 질을 좀 우선시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의료의 질을 우선시할 때가 되었다라는 좀 말씀을 이런 공감대를 좀 꼭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지금 변호사로 있는데 준법 지원인 제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법에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서는 반드시 준법 지원이라는 걸 둬서 어떤 컴플라이언스를 갖추고 과연 이게 적법하게 됐는지를 따지는 그런 제도인데 그걸 둠으로써 기업 총수가 나중에 배임 횡령이나 이런 문제 됐을 때 다 거쳤는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식의 좀 논리도 나오고 또 실제로도 양형에서도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감염 사건이 감염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경우에도 그러고 나서 이제 감염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인증도 받고 그 수가도 좀 어느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병원에 들어가서 내가 치료를 받았는데 감염이 발생했어. 내가 왜 멀쩡했는데 왜 균에 감염돼서 내가 뭐 우리 가족이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크게 이렇게 다쳐야 되거나 이런 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어떤 감염 관리라는 어떤 그 프로토콜을 통해서 그걸 했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면책이 되는 그런 그 제도가 있고 그것이 사법부나 법원에서 다 받아들여져서 과실이 인정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든요.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렇도록 이제 의료의 질을 우선시하는 그런 공감대나 컨센서스가 그 의료 정책 입안 결정권자를 설득하고 그런 논리를 좀 개발하고 저희 이제 의협에서 보면 의료정책연구소가 있는데 그냥 그런 부분들을 단순하게 그냥 정책만 만들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설득을 할 건지 그리고 실제로 결정권을 가진 그 위치로도 가면 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논리를 좀 만들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작년에 공공의대 문제로 뭐 이제 파업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문제가 많았는데 그때 실제로 그 의료법 59조 2항에 그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되고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 법률가 시각에서 봤을 때는 사실 그 요건이 좀 안 맞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보니까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내가 이걸 처벌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조항이 있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의사 노조라는 거를 좀 많이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노동조합이라는 거는 근로자들이 근로 조건, 임금이나 아니면은 어떤 병원의 근무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주로 이제 사용자와 협상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체 행동도 하고 이런 권리지만 이것은 노동상권이라고 그래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 상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법적으로 명확하게 보장된 권리를 가지고 단체 행동을 하거나 단체 교섭을 하면은 나중에 사법부에서 분명히 이런 이게 문제가 되고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왜 이걸 가지고 위법하다고 하고 그냥 불법 행동이냐 이런 식의 논리가 좀 많이 사법부에서 먹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의사 노조를 반드시 만들어서 결국은 근로 조건이지만 그게 결국은 의료 정책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걸 좀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고 반드시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좋은 점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사 노조까지 말씀해 주셔서 비슷한 개념으로 민초의사연합이라고 단체 출범했고 지금 공동대표 민양기 조 교수님 나와 계신데요. 혹시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노조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일 수도 있고요. 또 제가 나중에 의사를 고용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대학교 종합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종합병원에서 이제 뭐 교섭을 하려면 의사 전체 노조가 없고 그 병원 안에 의사들끼리만으로도 사실 병원장을 상대로 교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노조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저 자신이 입장을 정리하지 못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강의를 듣고 나서는 첫 번째는 일단 의협 회비 투표권에 대해서 저는 의협 회비와 상관없이 모든 회원들에게 투표권을 줘야 한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의협은 의사 면허를 따는 순간에 강제로 회원 가입이 되고 있는데 제가 최대집 회장 탄핵 임시총회장에서 느낀 거는 절대로 회원들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아니다라는 걸 느꼈고 그 권력을 너무 공고하게 다져서 대의원 진입 장벽이 너무 높고 또 저는 사실 뭐 지역구 의사회나 이런 데서 시행하는 뭐 골프 대회 이런 거 하나도 참석하지 않는데 뭐 회원들이 걷어간 회비를 가지고 뭘 하는지 또 우리가 뽑은 대의원 회장들이 회원들을 뭐 총회장에 출입하지도 못하게 하는 것들 대표성이 전혀 없는 대의원 회장이라고 느껴서 이거는 우리는 강제로 가입이 돼 있고 뭐 회비를 내든 말든 이거는 어쨌든 우리의 정부를 상대하는 유일한 전문가 단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회비 상관없이 투표권을 줘야 한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좋은 의료 정책을 만들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하고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회식할 기회도 없지만 제가 전공의 때 생각해 보면 교수님이 아무리 맛있는 거 사주신다 그래도 저는 그냥 친구랑 맛있는 거 먹는 게 좋았거든요. 그것처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좋지 누가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그래도 좋은 걸 해주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만성 신장병 환자들을 보지만 환자들이 신장에 뭐가 좋아요라고 물어보면 좋은 걸 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쁜 걸 하지 마세요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환자와 의사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의료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게끔 장려를 해야지 좋은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충분한 자원을 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뭐가 좋을까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부족한 게 뭔지 스크리닝하는 거, 미연에 방지하는 거 이런 쪽으로 정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모든 시발점이 강제지정제, 관치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근데 이거를 강제지정제를 철폐하는 게 과연 의사 국회의원이 많아진다고 해서 철폐할 수 있는 걸까? 저는 그게 조금 어떤 식으로 철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어서 자유토론 발제하실 분 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저기 민양기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의협 회비 관련해 가지고 이제 투표권 있고 없고 그런 문제 아까 박인수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 이제 병원의사협의회에서 12월 달에 이제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이제 회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아직 결과를 지금 정리 중인데 그 설문조사가 어떤 내용의 설문조사였냐면 그 의협 회비 관련해서 뭐 비용이 비싸다 아니다 또는 회비와 투표권과의 관계 그다음에 이제 그 회비를 뇌물로 해서 이제 뭐 대의원이라든지 이제 임원 출마 이런 것 쪽의 문제 회비를 어떻게 내는 이제 납부 방식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회원들 의견을 좀 물었었는데 뭐
일단 정리가 되면 저기 보도자료를 통해서 언론에도 공개를 하겠지만 일단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회원들은 거의 한 90% 가까운 회원들이 회비를 내지 않아도 투표권을 줘야 한다라고 이제 응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제 평소에도 그렇게 주장을 좀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의협 회장 선거가 이제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되었듯이 이 1차 투표는 전 회원에게 투표권을 주고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되면 2차 투표는 이제 회원 뭐 의협 회비를 낸 사람들한테만 준다든지 아니면 둘 다 그냥 다 회원들한테 준다든지 이런 조금 방식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회원들에게 좀 더 많은 권리를 주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의협이 성공을 하고 의협으로 이제 의사 회원들의 힘이 집중이 되려면 의협 회장 선거라든지 이런 선거가 하나의 이제 의사 사회에서의 축제가 되어야 된다. 모든 이목이 의사들의 이목이 의협 회장 선거로 집중이 되어야만 회원들의 이제 힘을 얻어서 회장이 된 사람이 이제 대외적으로 힘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회비 관련해서 투표권 주는 문제는 굉장히 아직도 이제 의협 내부 의료계 내부에서 논란이 많은 문제인데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 이제 회원들이 의협에 관심을 가지게 하려면 그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아까 뭐 민영기 교수님이 뭐 강제징용제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강제징용제 철폐해야 된다는 식으로 아까 얘기를 해서 저기긴 한데 일단 뭐 다들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강제징용제 철폐를 위한 현재 헌법 소원을 몇 차례 했었죠. 의료계에서 다 이제 합헌 판결이 났었습니다. 강제징용제 이유 중에 근데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이제 비급여의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의사로서 의료의 자율성, 이제 의료 행위에 있어의 자율성이 침해된다고 헌법 소원을 냈지만 이제 법원 헌법재판소는 이 비급여가 있지 않느냐, 그럼 니네 하고 싶은 거 하지 않느냐, 이 자율성 침해되지 않는다 해서 이제 합헌 판결을 냈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정부는 이제 플랜을 잡은 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보도자료 나온 것들을 보니까 이제 비급여를 원천적으로 이제 다 봉쇄를 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헌법 소원을 내야 되겠죠. 예, 다시 헌법 소원을 내서 예전에는 비급여의 존재 때문에 합헌 판결이 났지만 이제는 비급여가 없어졌는데 그러면 위헌 아니냐 이렇게 뭐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 나머지는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국회의원들이 아마 정당에서 그거를 하는 정당이 거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요. 토론하기 시간에 아까 질문 원하셨던 분 한 분 계셔서 질문 지금 혹시 연관 내용이면 주시겠습니까? 네, 간단하게 보셨으니까 질문 주시고 해당 패널께서 답변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너무 토론이 없으면 질문이 없으면 또 안 돼서 훌륭한 우리 연자분들 모시고 강의 듣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신경과 의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신경과 이은하라고 합니다. 이게 의사들의 모든 꿈은 사실 환자분들을 잘 치료해서 그분들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사는 거. 이게 이제 모든 의사들의 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심포지움의 주제가 의사와 사회, 정치 이렇게 이제 주제인데 의사가 사회와 정치까지 이렇게 관여를 해야 되나? 사실은 의사는 진료실에서 환자만 잘 보면 그게 이제 정말 꿈일 것 같거든요. 근데 현실은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당장 이제 오늘 1월 16일인데 1월 1일 날, 1월 2일 날 딱 이제 출근을 해서 보면 뭔가 국가에서 확 바꿔 놓습니다. 수가 무슨 뭐 병명 뭐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거에 또 맞춰서 의사들이 막 이렇게 이제 해야 되고 뭔가를 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가에서 이렇게 약간 조정하는 그것대로 이제 따르지 않으면 다 이제 불법한 거라고 그러고 과잉이라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의사들이 좀 서글프고 서러운 거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박인숙 그 전 의원님께서 의사들이 정치 세력화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이 정책적인 것에 영향을 받으니까 의사들이 젊은 의사분들도 점점 더 이렇게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 모든 토론자분들께 또 우리 서민 교수님께 이제 더 질문하고 싶은 거 하나는 사실 이 의료라는 게 그러니까 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너희들이 국민을 설득을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국민의 눈높이에 사실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국민들 대다수는 다 포퓰러리즘을 좋아하시는 거죠. 좀 싼 의료, 그다음에 누구나 좀 저렴하게 거기다 무상으로 해주면 이제 너무 행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료는 포퓰러리즘의 베이스가 깔려 있는 건데 이제 의사들은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하다 보면 그 수가라든지 그런 포퓰러리즘의 어떤 논리에 맞춰서는 도저히 해낼 수가 없으니까 사실 의사들이 뭔가 그럼 이거 제대로 해주세요라고 하면 갑자기 사회에서 나쁜 놈이 되는 이제 이런 이 구조나 이런 것들을 사실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이걸 어떻게 탈피를 해야 될지 그 국민들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설득을 하는 게 옳은 건지 사실은 잘 이렇게 해결 방안이 안 떠오릅니다. 그냥 모든 의사들은 어쨌건 간에 환자분들을 최대한 잘 치료해드리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은 그 포퓰러리즘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균형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설득을 하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이대로 그냥 꾸역꾸역 그냥 국회에 가서도 좀 뭐 의견을 내고 뭐 이렇게 브레인 탱크로 가서 작용을 해도 사실 어떤 의사 선생님들이 의견을 낸 거다 이렇게 하지 거의 그렇지 않으시고 거의 그냥 그쪽에서 의견으로 그냥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제 없어지거나 이런 식인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좋은 방안이나 뭐 의견이 있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질문에 답변 주실까요? 예, 저한테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저 의사 파업 때 제가 알기에 국민 지지율이 한 40% 가까이 38% 정도 나왔다고 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고요.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지지를 얻은 적이 없었는데 물론 이제 이것이 정부의 이제 정책이 너무 말이 안 되기 때문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더 큰 원인은 요새 많은 의사분들이 이제 환자가 별로 없어서 인터넷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난공불락처럼 이어졌던 네이버 댓글도 보시면 의사분들로 추정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달고 대형 커뮤니티에 글을 굉장히 많이 쓰세요.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 읽으면 너무 이제 이게 와닿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의사분들이 어땠냐면은 일반인들하고 얘기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설득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니네들은 설명해도 몰라 이렇게 약간 특권의식이 있었다면 지금은 눈높이를 낮춰서 이제 여론전에 많이 뛰어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유튜브라는 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 유튜브가 또 하나의 이제 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댓글 이거 넘어서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뭐 정부 정책이 왜 문제가 있고 우리들이 어떤 요구를 우리 요구가 터무니없지 않다는 거, 우리 지금 이대로 가면 의료가 망한다는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얼마든지 이제 저는 이제 펼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제 그러니까 의협이 이제 뭐 다 개인 생업이 바쁘겠지만 그래도 의협에서 좀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앞으로 좀 국민들하고 대화에 나서면 참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뭐 짧은 답변, 그러니까 부족한 식견이지만 답변 드렸습니다. 예,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또 저도 우리 예, 박인숙 답변 주십시오. 의원님께 질문하고 싶은 게요. 아까 제가 이제 그 얘기하다가 이제 뭐 윗사람이 중요한 게 아랫사람이 중요한데 사실 국회의원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만약에 지역에서 물론 이제 공천이란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지역의 어떤 의사 집단 의사 단체들이 지역의 국회의원을 말하자면 뭐 당선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말하자면은 그렇게 이제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력이 있다 그러면은 국회의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역에서 국회의원의 당선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저 사람 뽑아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그럴 수 있다면 그 국회의원들이 어떤 정책적인 지향에 어느 정도나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국회의원 8년 하면서 의사단체 행사에 가서 항상 한 얘기가 똑같은 얘기인데 다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어저께도 이틀 전에도 의협에서 그 인터뷰하는데 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이번에 여기 당에 이렇게 많이 입당도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쁜 법이 많잖아요. 이걸 막아야 되는데 국회의원 하나도 없어요. 아니면 말이 안 통해. 이럴 때 어떻게 할 수 있냐? 현역 국회의원들 그러니까는 그 법안 소위에 앉아 있는 국회의원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 몇 명 안 되니까 우리 지역에는 전혀 저 위원회가 아니다. 그 지역의 국회의원하고 친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무슨 당이하고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개인적 레벨에서 좀 친해가지고 야 이런 법안이 지금 의사를 죽이는 이런 법안이 올라왔는데 이거 막아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렇게 해서 좀 친해놓고 관계를 좋게 해놓으면 이 사람이 그 위원회에 법안 소위에 앉아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런 확률은 굉장히 낮으니까 자기 동료한테 전화해서 야, 이런 법이 올라갔는데 이거 막아야 되는데 한마디 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도 그런 부탁을 맨날 들어요. 왜냐하면 법안 소위에 앉아 있는데 한 당에서 3명 아니 4명까지 들어가는데 안 나와요. 어떤 때는 나 혼자 앉아 있고 둘 앉아 있는데 뭐 전혀 모르는 법안이 올라왔어요. 이게 막 통과되는데 아 이거 아닌데 내가 그러니까 알고 통과되는 법이 거의 없어요, 사실. 이러니까 나라 일이 얼마나 엉망으로 돌아가는지 진짜 알고 나면은 우리가 얼마나 이 진짜 불안정한 사회에 살고 있는지. 그때 우리 말이 좀 길어지지만 우리 롯데 면세점법도 어이없이 통과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면세점 닫으래요. 그래서 신문 보고 알았어요. 저희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회의록을 다 봤죠. 몰라요. 앉아 있는 사람들이 몰라. 심지어 정부도 말을 잘못하다 차관이 앉아서 이거 막아야 되는데 롯데도 몰라. 자기네 회사가 넘어갔는데도 몰라. 롯데도 몰라. 예? 차관도 몰라. 거기 또 그 경제 이런 사람들도 앉아 있는데 도대체가 읽으면 너무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롯데 얘기해서 그렇지만 누가 저한테 와서 이거 정말 면세점 이러면 우리 망한다. 지금 어차피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없지만 그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거기 앉아 있는 산자위인가 기재위인가 거기에 전화해서 이거 꼭 막아야 된다. 아니면은 최소한 그때만이라도 타임 있고 시기만이라도 모면하면 다음에 다시 논의할 수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너무 정신없이 행사에 불려다니고 요새는 안 그러지만 하루에 행사 4-5개 다니면서 축사 4-5개 하고 정신도 하나도 없어요. 갑자기 이제 시간 맞춰서 법안 소위에 앉아서 이런 법안이 뭐 90개 100개가 와요.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러니까 부탁받은 법안 이거 꼭 가야 된다, 꼭 막아야 된다 하는 거는 조금 이제 나 잘 모르니까 우리 조금 다시 연구해서 다시 다음에 올리자 이러고 일단 막고 다음에 올라왔을 때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들 아까도 얘기했듯이 표가 제일 무섭거든요. 지역구에서 들고 일어나면은 당신 낙선운동하는 이 한마디만 들으면은 정신이 번쩍 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법을 막아야지 국회의원 100명, 200명 다 소용없어요. 예. 그러니까 입당을 할 때도 우리 이번에 뭐 우리 당으로 저 당에 뭐 입당 몇몇 그 아무 소용 없어요. 입당을 박인숙이 입당을 100명을 시켰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공천 뭔가 여론조사 공천한다. 그럴 때 당원이 500명인데 100명을 내가 입당시킨 사람이래 봐요. 그 사람들이 다 앉아서 전화 받아서 나 이 사람 지지한다. 굉장히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거거든요. 공개되는 건 너무 이런 얘기를 떠드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굉장히 스마트하게 영리하게 해야지 무조건 그렇게 하면은 소용도 없다. 괜히 전력만 남아요. 어디 입당했다 그러면 나중에 공직자 가는데 조금 문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입당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야 되고 사실 이제 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조금 적었는데 아까 대선에 대선이 이제 1년뿐이 안 남았거든요. 대선 때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럴 때는 정말 뭐 의사단체가 우리가 1000명, 10,000명이 뭐 누구 지지한다 이러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메시지가 입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정책을 아주 정확히 정교하게 해서 이러이러한 거를 해주는 정당을 우리는 대선 후보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 이은하 선생님이 정치 세력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정치 세력화는 해야 돼요. 정치 세력화 하자고 떠들지 말라는 얘기지. 조용히 해야죠. 그거는 은밀히.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저기가 누구가 황교안 찾아가서 뭐 사진 찍고 이런 거 지금 정말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말단을 찾아가야 돼. 정말 정책 만드는 사람들, 공무원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이 말단 공무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다 똑같은 얘기 같아요. 인플루언서가 되자. 저는 뭐 이런 거를 잘 이용하자 그러니까 최근 이런 서민 교수
네, 자꾸 조민호가 헷갈려서 자꾸 제가 네, 서민 교수님 같이 유전적으로 소양이 있어도 10년이 넘어 걸렸는데 함부로 지금 책 쓴다고 앉아 있고는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게 IT 컨텐츠 잘 만드는 사람들, IT 쪽, 그러고 이게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는데 말을 잘 못해요. 어떤 사람은 포장은 잘하는데 컨텐츠가 없어요. 이거 다 합해가지고 컨텐츠 제공하는 사람, 만화하는 사람, 뭐 IT 잘하는 사람 다 모아서 팀을 만들어서 그 인스타그램 같은 거 굉장히 임팩트 있거든요. 그 의협에서 아주 좋은 인스타를 만들어서 국민한테 짝 뿌리면 재밌어야 돼. 일단 재밌고 쉽고 이해하고, 그런 전문가를 키워서 의협 회장이 누가 되던 바뀌던 항상 그 팀은 쭉 가게, 의사 출신이면 더 좋고 의사 아닌 사람들도 뭐 이해가 잘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들자. 그런 진짜 중요한 인플루언셜한 인플루언서를 만들자. 그런 부서를 만들어서 쭉 지속되게 하자.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끝났나요? 추가 말씀. 예. 제가 한 말씀 먼저 드릴까요? 예. 예, 제가 그 주해찬 우리 전공의 선생님한테 한번 질문 겸 한번 좀 그 도움을 청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그 의회장 선거권 얘기가 나왔는데 이 회비 납부 여부에 상관없이 선거권을 주자고 했는데 이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 논리가 뭐냐면 어떻게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투표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반론을 하고 싶어요. 작년 여름에 우리가 파업투쟁 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전공의 학생들 90% 이상 나왔습니다. 근데 반대하시는 분들, 개원하신 분들 몇 % 나왔나요? 회원의 의무가 회비 내는 것만 있습니까? 파업에 참가 안 하는 사람들은 투표 안 해야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차기회장 선거는 전공회하고 학생들이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 중에 이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 하거든요. 작년 여름 투쟁이 그래도 어느 정도 국민적인 반향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이 우리 젊은 의사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젊은 의사들이 그래도 아직 순수하고, 그런 젊은 사람들이 뭔가 좀 단체 행동할 때는 정말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국민들이 많이 그렇게 받아들여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떤 정치 세력화든 사회화든 앞으로 젊은 의사들이 많이 이끄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전공의들이라든지 전공뿐만 아니고 전공의들이 파업투쟁 나갔을 때 그 백을 서준 우리 전희민 선생님들, 주니어 스태프들 다 고생하셨거든요. 우리 민양규 선생님도 고생하셨고, 그런 분들이 주축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선거권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앞으로 또 주장을 하실 것이며, 또 그런 행동을 하실 때 우리 또 선배들이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주해찬 선생님 답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얘기인데, 일단은 말씀해주신 투표권에 있어서는 저도 일단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지금 이제 있고, 여기 투표로서 이제 유지가 되는데, 투표권에 이제 수표의 4대 원칙 중에 하나가 이제 보통선거가 있는데, 의협을 보면은 지금 이제 회비를 내야만 투표권이 주어지고 하는 거 보면은, 물론 이제 우리나라 투표가 주어지는 것도 결국은 우리나라 국민이어야 되고 어떤 세금을 납부하는 이제 의무를 이제 다 하고 투표권이 주어지는 거기도 하지만은, 뭐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이번 단체 행동을 함에 있어서 저희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이렇게 앞에 나서가지고 했는데, 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대의원방에다가 향후 1, 2년만이라도 어떻게 선거권을 좀 더 폭넓게 제공을 해서 의협의 관심도를 높이고, 결국은 나중에 그것이 어떤 의협의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고 말을 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의무를 먼저 이행을 해야 권리가 주어진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보면서 이것이 바로 이제 의협이 좀 더 개선되고 개혁되지 않고 아직 속된 말로 좀 고인물처럼 지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고,
이런 부분들을 바꾸려면은 박인숙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정말 판을 뒤집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판을 뒤집는다는 게 말이 쉽지 그러면은 그 판을 어떻게 뒤집을 건가를 고민하게 되는 건데 저도 아직 뚜렷하게 아주 명석하게 딱 떠오르는 건 없긴 하지만은 일단은 아예 속된 말로 좀 수혈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젊은 피를 수혈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뭐 저나 뭐 이제 민향기 교수님처럼 젊은 사람들이 가서 뭐 어떤 고리타분한 생각을 아예 뒤집는 그 뭐 이제 그거 하나로 또 뭐 인플루언서가 이제 뭐 그런 거에 하나 방도가 될 수 있고요. 뭐 아무튼 기존의 방법을 싹 갈아엎는 그런 접근 방법들이 제고가 돼야 이제 그런 방법들이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쉽지 않긴 합니다. 네, 이제 더 많은 고민 부탁드리고요. 작년에 파업에서 젊은 우리 후배 선생님들이 많은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큰 역할 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원래 약속된 시간이 8시까지인데 뭐 이렇게 아시겠다시피 현안이니 뭐니 하다 보면 밤새도 모자랍니다. 일단 오늘 늦은 시간까지 귀한 자리 해주신 여기 전문직 기자님들 많이 계셔서 기자분들 질문 두세 번 먼저 받고 혹시 토론이 더 필요하면 진행하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기자님 계신가요? 패널 분들의 질문하셔도 되고 개원 협의회 질문하셔도 되고요. 안 계십니까? 이러면 안 저는 되는데. 질문은 아니고요. 네네, 박인숙 의원님. 가장 이제 이미 인플루언서를 만들자고 했는데 이미 계시니까 저 정치에 관해서 서민 교수님이 정치에 관해서 굉장히 인플루언스가 큰데 이제 그거를 좀 의료계로 좀 달란트를 반은 좀 의료계에 좀 디보트 해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예. 저 하고 싶어도 그건 재주가 없어서. 이런 자리에서 박수 받으시면 해야 답을 됩니다. 좀 들어야 예. 되지 않나요? 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에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의료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고, 저 그리고 뭐 발언권 얻은 김에 한 말씀만 드리면 의협회비 이제 안 내도 투표권을 준다 그러면 이제 사실 의협회비를 좀 많이 안 낼 것 같은 불안감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뭔가 특혜가 있어야지 회비를 좀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러니까 뭐 의협회비를 낸 사람만 좀 간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의협회비를 안 낸 사람은 한 표고 낸 사람은 2표로 인정해주고 뭐 이런 방안 정도 있어야 회비를 좀 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감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혹시 민양기 교수님 추가 발언? 이거는 이제 회장 선거가 앞서서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까 이은하 회장님 말씀하신 게 아까 포퓰리즘하고 어떻게 소신진료 사이에서 싸울 것인가인데 이제 저도 사실 그게 많이 고민이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회장이 되실 분이 지금 이걸 보고 계신다면 지금은 이제 의협에서 징계권이 그냥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요청을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걸 면허를 박탈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의협 자체에서 면허를 취소시킬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저한테 많은 환자분들이 몸이 나빠져서 오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렇게 막 근거 없거나 혹은 나쁜 것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다른 원장님들도 많이 힘들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징계권, 면허 취소권을 의협 자체에서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봅니다. 예, 추가 말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혹시 발언 주희찬 선생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제가 이전에 어떤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젊은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뭐 어떤 간담회 같은 게 있어가지고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징계권이랑 관련된 것이 아마 법정단체로서의 어떤 기능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의협이 지금 이게 법정단체와 이익단체의 역할이 정확히 구분이 되지 않아 있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징계권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복지부로부터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실제 이제 안덕순 소장님께 자료를 받긴 했는데 이번 행정 집행부에서 이제 진행한다고 해가지고 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까지는 들었는데 어떤 결과물은 제가 아직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의협에서도 그거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아직 결과물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징계권에 대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관련해서 네, 의사 그게 사실 제가 20년 동안 떠든 게 그거거든요. 의사 징계권을 의사 단체로 가져오자. 지금 정부에서 그거 사실 20년 동안 떠든 얘기거든요. 근데 안 돼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 칼자루를 놓는 건데 그거 가지고 의사들 맘대로 난도질하고 그러는데 그걸 놓나요? 그러니까 지금 번뜩 든 생각이 다음에 대선 때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달라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의사면허관리국을 만들자는 제가 글을 20년 전에 썼는데 최근에 또 누가 썼는데 저 아주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앵무새 같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징계권을 가져온다 만다가 아니라 전체 의사면허관리국을 만들어서 회비도 제가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제가 텍사스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회비는 내야 돼요. 회비는 무조건 내야지. 그거는 기본적인 의무 사항이고. 근데 의협이 이제 약간 좀 비정상적으로 여태까지 왔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민 선생님 얘기도 전 이제 조금 납득은 가는데 앞으로는 누가 의협 회장이 돼서 회비를 내고 싶은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게 그 회장님의 의무죠. 근데 어쨌든 동시에 그 대선 후보한테 우리가 아주 정교하게 또 실천 가능한 공약을 딱 써가지고 서약서를 받아서 그 되면은 당선 우리가 의사들 다 도와주겠다. 당선되면은 이거는 꼭 해달라. 그래서 그걸 가져와야 돼요. 지금 의협의 윤리위원회 아무 소용 없죠. 그러니까는 뭐 이런 사건 하나 나면은 저 강간을 하고 수면 내시경 하다 강간을 했는데 아직도 의사 면허를 가지고 딴 데 가서 개업하고 있대. 이러면 이제 국민이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국민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철없는 초선들이 또 막 가서 이상한 법안을 쓰거든요. 뭐 조금 하면은 뭐 의사 면허 정지, 영원히 정지, 뭐 다시 받지도 못하고 이러면 또 국민은 또 박수치고. 그러니까 점점 더 악화되는 거고 하나도 개선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다행히 대선이 오니까 그 정책연구소든 뭐 좀 새로운 조직이든 젊은 아까 의료연구 뭔지 이런 데서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정말 우리가 딱 몇 개만 많이 지저분하게 늘리지도 말고 그거 가져오는 거 이거 하나만 가져와도 큰 성과거든요. 그 우리가 해야지. 어떻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환자를 보잖아요. 환자는 모르죠. 이 사람의 범죄 경력을 모르니까. 저는 그거 하나만 가져와도 그러니까 대선에 꼭 이거는 써먹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관련해서 장성환 변호사님 답변. 예. 그 대한의사협회 회원분이 지금 13만이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사단법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규모가 큽니다. 그 변호사협회는 변호사를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이제 3만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그 아까 그 이제 의사의 그런 여러 가지 의료 정책을 만들고 좋은 의료 정책을 만들어서 그걸 어떻게 이제 입법을 시키느냐도 있지만 지금 현재 뭐가 급급하냐면은 악법을 막는데 지금 모든 그 혈안이라는 표현 죄송합니다. 그 막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타다법 같은 것도 막 논란이 많았고 전현 의원님하고 뭐 저도 이제 뵙고 막 어려움을 많이 들었는데 그때도 결국은 이제 타다법도 안 됐고 최근에도 뭐 택배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화물차로만 택배를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드론도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인데 그건 다 안 됐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걸 막은 게 정치권에서 그 단체 눈치를 본 겁니다. 그게 결국은 결집돼 있기 때문에 그다 표로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의사들은 이런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 12만 표가 한꺼번에 결집이 돼서 응징력이 있다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노조 말씀을 드린 게 이제 노동 상권은 그 이제 근로자들만 가질 수 있죠. 그래서 병원 의사분들, 그다음에 전공의 교수님들은 뭐 제한이 있었는데 헌법에서 불합치가 나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단결권, 단체 행동권, 일부 공무원이면 단체 행동은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헌법상의 권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분들은 그런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이제 각 지부마다 직역마다 하면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뭉쳐서 또 노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개원의 협의인데 개원의 분들은 사용자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권리는 없지만
살짝 얹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연대해가지고 그 파워가 좀 배가 될 수 있거든요. 화물연대가 하나의 그런 예입니다. 화물연대도 그 지입차분들은 사실은 근로자는 아니에요. 사용자, 사업자가 다 있고 그 특수고용 형태나 뭐 이런 식의 좀 해석이 있으나마는 근로자로는 인정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런 좀 현실적인 제안으로서 의사 노조를 빨리 조직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좀 뭉쳐서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실제로 아까 계속 하셨던 말씀 중에 표로 연결된다는 그런 거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의사 노조 강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시간이 지금 약속한 시간에서 많이 지나서 아까 잠깐 설명드린 기자분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질문 없으시면 저희가 이미 시간 30분 지나서 오늘 이 자리 심포지움 마련한다 애써주신 대한개헌위원회의 김동숙 회장님 인사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이 정책 심포지움을 만들었는데 오늘 저 박인숙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서민 교수님 또 박영훈 교수님 패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제 밖에 여러 가지 이제 논의 안건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컨센서스도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대한의사협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성이 오늘 약간 이렇게 열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한의사협회가 사회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의료계 최종주 단체로서의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투쟁하는 단체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기는 투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국민과 함께 하지 않으면 국민들하고 소외된다면 의료계는 계속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오늘 주신 의견 우리 대한개헌협에서 충분히 다 받들여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심포지엄 전부 마치겠습니다. 조심해서 귀가하십시오.